노막 났대? 아니야. 저건 제정신이 아니지. 큰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퍼주고 막내네 따라간다잖아. 큰 집은 땅 문서 쓸어 담고 막내는 노모 한 몸만 떠안는 거래. 막내 며느리만 불쌍해졌네. 그 착한 애가 성저 아래 성벽 그림자가 길게 눕는 골목에서 소문은 늘 사람보다 먼저 걸어 다녔다. 우물가에서 시작해 장터 포목전 끝에서 번지고 기와가 부서진 집 담장 너머에서 시작해 한나절이면 동네 전체를 덮었다. 그날 소문은 이랬다. 연씨 노파가 두 아들을 불러 모았대. 오늘 밤에 재산을 나눈다더라. 큰 집엔 문서와 은전, 막내 집엔 노모. 사람들은 이미 결말을 정해놓고 떠들었다. 누가 득을 볼지, 누가 망할지, 누가 불쌍할지.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연씨 노모는 재산을 나누려 부른 게 아니라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 두 아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을. 그 결정이 두 며느리의 운명을 한 집안의 뼈마디까지 바꿔버리리라는 것을.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첫눈이 오기 전 가을의 마지막 바람이 골목의 먼지를 긁어가던 때, 두 며느리가 처음으로 노모의 문턱을 넘던 순간부터 시작된다. 정조 7년 성한 장씨가 가장 붐비던 해, 성저 골목 끝 기와 몇 장이 빗둘게 얹힌 작은 집. 노모연 씨는 그 집에 홀로 살았다. 남편은 10여 년 전 장사를 나갔다 돌아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강물에 먹혔다고 했고 연 씨는 사람에게 먹혔다고 믿었다. 그 집의 문턱은 낮았다. 낮은 문턱은 늘 발목을 걸지만 연 씨의 문턱은 발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걸었다. 어느 아침 큰아들 도윤과 큰며느리 유나가 찾아왔다.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였고 유나는 치맛자락을 다듬으며 공손히 웃었다. 어머님, 날이 차가워지니 건강은 어떠신지요? 말은 고왔으나 유나의 눈은 고운 말에 머물지 않았다. 유나의 시선은 연씨의 얼굴을 지나 곧바로 부엌, 장독대, 마루 아래로 스쳤다. 쌀독은 가벼워 보였고 장독대는 몇 개 비어 있었고 마루 틈새는 오래 손을 못한 듯 했다. 유나는 속으로 단정했다. 없다. 그때 유나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다. 마루 아래 먼지 속에 반쯤 묻힌 낡은 자물쇠 하나. 자물쇠는 문을 잠그지만 어떤 자물쇠는 입을 잠근다. 유나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웃음이 떠올랐다. 효부의 웃음이 아니라 확인했다는 웃음이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살림이 많이 어려우신 듯한데 쌀이라도. 연씨는 단칼에 끊었다. 괜찮다. 짧고 단단한 말. 유나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다. 연씨의 눈빛이 늙은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씨는 유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손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속을. 도윤이 물었다. 어머니, 요즘 장은 나가십니까? 연씨가 느리게 대답했다. 장은 나가는 자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들어오는 자가 돈을 버는 곳이다. 도윤은 이해하지 못했고 유나는 이해한 척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노파가 허세 부린다는 마음이 섞여 있었다. 잠시 후 큰 집 내외는 돌아갔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유나가 도윤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도윤이 말했다. 그럼 우리가 더 챙겨야지.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없으면 편해요. 없는 노모는 죄책감을 덜어준다. 없는 노모는 빼앗기도 쉽다. 유나는 말끝을 흐렸지만 마음은 또렷했다. 그날 오후 막내 아들 도겸과 막내 며느리 설인이 찾아왔다. 설인은 작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어머님, 장에서 이건 너무 비싸서 못 샀고요. 설인은 머쓱하게 웃더니 보자기를 풀었다.
대신 들기름 조금이랑 약과 2개. 연 씨는 손을 내저었다. 너희가 먹어라. 서리는 주춤하지 않았다. 보자기를 부엌에 두고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다. 낙엽을 쓸고 우물가에 이끼를 긁고 장독대 아래 고인 물을 퍼냈다. 독염이 말렸다. 여보, 그냥 두자. 어머님이 싫어하실지도. 서리는 조용히 웃었다. 싫어하셔도 깨끗한 게 낫잖아요. 연 씨는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린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님, 텃밭파가 참 잘 자랐네요. 연 씨가 잠깐 텃밭을 보다가 대답했다. 그래. 올해는 바람이 덜 사나웠다. 서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떠왔다. 두 손으로 사발을 감싸고 연 씨 앞에 내밀었다. 어머님, 물 한 사발 드세요. 연 씨는 물을 받아 마셨다. 사발이 비는 동안 서리는 말없이 마루를 쓸었다. 쓸다가 마루 아래의 낡은 자물쇠를 보았지만 서리는 모른 척 지나쳤다. 관심은 욕심이 되고 욕심은 칼이 된다는 걸 서리는 모르지만 몸은 먼저 알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서린이 문턱에서 한 번 더 인사했다. 어머님, 내일 더 추워진다니 이불은 괜찮으세요? 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이 아주 잠깐, 아주 얇게 흔들렸다. 그날 밤 연 씨는 혼자 마루에 앉아 어둠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손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날 밤 연 씨는 작은 등잔을 켰다. 그리고 방 한쪽 벽에 붙은 괴함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옷 몇 벌, 배 조각, 오래된 수건이 있었다. 평범한 살림처럼 보였지만 연 씨는 그 평범함을 걷어냈다. 바닥에 깔린 천 아래 검붉은 먹으로 적힌 장부 한 권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얹혀 있었다. 은전은 사람을 사고 장부는 사람을 판다. 연 씨는 장부를 펼쳤다. 첫 장에는 물목과 값이 적혀 있었지만 두 번째 장부터 사람의 이름이 나타났다. 상단의 이름, 중인의 이름, 관아, 아전의 이름, 그리고 연 씨 남편의 이름. 연 씨의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다. 그날 밤 성박 창고에서 문장이 거기서 끊겨 있었다. 피가 튄 듯한 얼룩이 종이에 번져 있었다. 연 씨는 등잔불을 가까이 가져갔다. 불빛이 흔들릴수록 얼룩은 더 선명해졌다. 연 씨는 장부를 넘기며 숨을 쉬지 않았다. 숨을 쉬면 그날의 냄새가 들어올 것 같았다. 젖은 나무 냄새, 철 냄새, 사람의 비명 냄새. 연 씨는 마지막 장까지 갔다. 그리고 붓을 들었다가 멈췄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연 씨는 장부를 덮어 괴함에 다시 넣었다. 괴함을 닫는 소리는 둔탁했다. 마치 오래 묻힌 관 뚜껑을 덮는 소리처럼. 그날 이후 연 씨는 결심했다. 큰 며느리의 말도 막내 며느리의 말도 믿지 않겠다. 손을 보겠다. 숨을 보겠다. 하루를 보겠다. 사람은 말로 속이고 웃음으로 꾸미고 눈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손은 하루를 숨기지 못한다. 며칠 뒤 바람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성저 골목의 지붕들이 한 번씩 울컥거리던 날 마을 이장이 연 씨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연 씨 어르신, 지붕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큰 비 오면 집이 무너집니다. 연 씨는 마루에 앉아 하늘만 올려다봤다. 기와 한 장이 빠져 하늘이 작은 구멍처럼 보였다. 알고 있네. 이장은 성을 냈다. 알고 계시면 고치셔야지요. 집이 무너지면 어르신은. 연 씨가 조용히 끊었다. 무너질 집은 지붕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장은 말이 막혀 돌아갔다. 그날 저녁 서린이 찾아왔다. 지붕을 보자 서린은 말문이 막혔다. 어머님,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연 씨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하지만 설이는 다음날 바로 품을 팔았다. 남의 집 빨래를 하고 겨울 이불을 짜고 찬물에 손을 담그며 손끝이 얼어붙는 걸 참았다. 해질 무렵 설이는 기와 집으로 달려가 기와 몇 장을 샀다. 어디에 쓸 건데? 주인이 물었다. 설이는 숨을 골라 대답했다. 시어머님 댁 지붕이 뚫렸어요. 주인은 설인의 손을 봤다. 상처와 굳은 살. 그 손은 거짓말을 못했다. 설이는 기와를 지고 돌아와 마을 목수를 찾아갔다. 아저씨, 내일 지붕 좀 올려주세요. 품값은 이거면 되겠습니까? 설이는 남은 돈을 전부 내밀었다. 목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목수가 지붕 위로 올라갔다. 설이는 밑에서 기와를 건네고 물을 떠다 주고 흙손을 닦아주었다. 해질 무렵 지붕이 완성되었다. 설인이 땀을 닦으며 웃었다. 어머님, 이제 비 와도 괜찮겠어요. 연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은 칭찬보다 무거웠다. 설이는 돌아가기 전 마당을 쓸고 부엌에 물을 채우고 불씨를 정리해두고 나서야 문턱을 넘었다. 이틀 뒤 유나가 마을 안악 둘을 데리고 왔다. 유나는 마루에 올라 지붕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지붕이 새로 올라갔네요. 연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나가 웃으며 손수건으로 입가를 눌렀다. 제가 품을 마련해서 목수를 불렀지요. 안악들이 탄성을 질렀다. 세상에, 큰댁 며느리가 참 효부네요. 저런 며느리면 노모 팔자가 폈지.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척했지만 눈빛은 마루 아래를 향했다. 연씨는 그 눈빛을 보고 알아버렸다. 유나는 기와를 본 게 아니라 칭찬을 본다는 것을. 유나는 마당도 쓸지 않았고 부엌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연씨의 손도 잡지 않았다. 그저 치맛자락에 먼지가 묻을까 툭툭 털고 사람들의 칭찬만 등에 지고 나갔다. 그날 밤 연씨는 괴함을 열어 장부를 펼쳤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다. 공을 훔친 자, 무게를 견딘 자. 연씨는 붓을 내려놓고 등잔불을 바라봤다. 작은 불도 밤을 가른다. 첫 번째 시험은 끝났다. 성저 골목의 소문은 늘 우물가에서 커졌다. 물 깃는 안악 하나가 입을 열면 바가지 10개가 동시에 흔들렸다. 연씨 노판에 말이야. 왜? 재산이 있다던데. 바람보다 빠르게 말이 붙었다. 장사를 크게 했던 남편이 망한 게 아니라 숨겼다는 말, 땅 문서가 항아리에 묻혀 있다는 말, 은전이 장독 밑에 가득하다는 말.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다. 가난한 노모에게 숨은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달콤했으니까. 그 소문은 큰 집에도 들어갔다. 도윤이 집에 돌아와 말했을 때 유나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어머니 댁에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 재산이요? 유나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럼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숨긴 거라면. 유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루 아래 자물쇠가 떠올랐다. 낡았지만 분명 잠겨 있던 것. 다음 날 유나는 연씨를 찾았다. 어머님, 요즘 장터에 소문이 도는데요. 연씨는 텃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무슨 소문이냐? 어머님께서 재산을 숨겨두셨다는. 연씨는 손을 털고 유나를 바라봤다. 헛소문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없다. 유나는 더 묻지 못했다. 하지만 집안을 훑는 눈길은 멈추지 않았다. 부엌, 장독, 마루, 괴함이 있을 법한 벽 쪽까지. 연씨는 그 모든 시선을 보고 있었다. 말없이. 며칠 뒤 막내 도겸도 소문을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설인에게 말했다. 마을에서 어머니 재산 얘기가 돌아. 설인은 밥 짓던 손을 멈췄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그냥 소문이야.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소문은 소문이에요. 어머님이 어려우신 걸 우리가 아는데요. 당신은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어머님 편히 계시게 하는 것뿐이에요. 도겸은 아무 말하지 못했다. 그 말이 옳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연씨는 장부를 펼쳤다. 큰아들 옆에 적었다. 재산을 묻는 자. 막내 옆에 적었다. 재산을 묻지 않는 자. 연씨는 붓을 내려놓았다. 소문은 이미 갈라놓고 있었다. 마음부터 연씨가 두 아들을 불렀다. 내일 모두 집으로 오너라. 그날 마루에는 이상한 긴장이 흘렀다. 큰아들 도윤은 등을 곧게 폈고 막내 도겸은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연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내가 늙었다. 어머니, 아직 정정하십니다. 아니다. 이제 정리할 때다. 연씨는 방으로 들어가 괴함을 열었다. 헝겊 보자기를 꺼내 마루에 놓았다. 보자기를 풀자 땅 문서와 은전이 드러났다. 도윤의 숨이 멎었다.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큰 집에 준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연씨는 막내를 보았다. 막내야. 예, 어머니. 너는 나를 모셔라.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연씨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로 결정은 끝났다. 마을은 떠들썩했다. 큰 집이 다 받았대. 막내는 빈손이래. 노모가 왜 저랬대? 그러나 연씨는 알고 있었다. 돈은 나눠도 되고 길은 골라줘야 한다는 것을. 막내는 연씨를 모시고 초가로 갔다. 방 하나, 부엌 하나. 바람이 벽 틈으로 들어와 촛불이 흔들리는 집이었다. 서리는 연씨에게 먼저 방을 내주었다. 이불을 펴고 옷을 정리했다. 너희는 어디서 자느냐? 저희는 부엌 옆방에서 자면 돼요. 저녁상은 소박했다. 보리밥, 된장국, 나물 한 접시. 서리는 연씨 그릇에 더 담고 자기 그릇에는 국물만 담았다. 너희도 먹어라. 저희는 괜찮아요.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러나 서리는 그 거짓으로 하루를 버텼다. 밤이 되자 서리는 몰래 일어났다. 연씨 방 앞에서 기침 소리를 들었다. 부엌으로 가 물을 데워 사발에 담았다. 어머님, 물 드세요. 연씨는 눈을 떴다. 자다 일어난 거냐? 어머님, 목마르실 것 같아서요. 연씨는 물을 마셨다. 서리는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조용히 나갔다. 부엌 옆방에서 도겸이 물었다. 괜찮아? 서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점잖아요. 새벽이 오기 전 서리는 다시 일어났다. 보리를 씻고 불을 지폈다. 연씨상을 먼저 차렸다. 도겸과 서린의 몫은 누룽지였다. 물에 말아 나눠 먹었다. 연씨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불 피우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무 말 없는 숨. 그날 밤 연씨는 장부에 적었다. 나누는 자. 큰 집에서는 유나가 땅 문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손끝으로 문서를 쓸며 말했다. 이거 하나만 팔아도 살림이 좀 나아질 텐데요. 아직이야. 더 오를 거야. 유나는 참았다. 그러나 참는 동안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작은 땅 하나를 팔았다. 유나는 비단 치마를 샀다. 새 적삼도 장만했다. 거울 앞에 서서 웃었다. 이제 좀 사는 것 같네요. 그러나 비단은 배를 채워주지 않았다. 돈은 금세 말랐다. 그때 중인이 찾아왔다. 성박 땅 하나가 헐값에 나왔습니다. 왜 헐값이죠? 다리가 놓일 겁니다. 큰 길이 생겨요. 도윤은 흔들렸다. 유나는 밀었다. 사세요. 이번엔 틀림없어요. 좋은 논을 팔아 그 땅을 샀다. 한 달, 두 달이 지났다. 다리는 놓이지 않았다.
계획이 바뀌었다더군요. 도윤의 손에서 문서가 떨어졌다. 유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마을은 수군거렸다. 큰 집이 땅 잘못 사서 망했다더라. 욕심이 과했지. 그 무렵 막내 집에서는 연씨가 설인에게 말했다. 배추를 10포기 사오너라. 설인은 묻지 않고 장으로 갔다. 그날의 선택이 훗날 무엇을 바꿀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설인은 배추 10포기를 샀다. 값은 무보다 비쌌고 상인도 고개를 갸웃했다. 이걸 다 어쩌려고요? 말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설이는 배추를 다듬어 마당에 널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배추잎이 바스락거렸다. 연씨는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다 말려두거라. 네, 어머님. 며칠 지나지 않아 장터에서 배추가 동났다. 서리가 내리고 눈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은 배추를 찾기 시작했다. 배추 없소? 말린 배추라도 없소? 연씨는 설인을 불렀다. 이제 장에 가져가거라. 값은요? 2배 밑으로는 팔지 마라. 설인은 그대로 했다. 처음엔 비싸다며 돌아서던 사람들도 결국 돌아왔다. 그날 말린 배추는 모두 팔렸다. 설이는 돈을 들고 돌아와 연씨 앞에 놓았다. 어머님, 다 팔렸어요. 연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게다. 며칠 뒤 연씨는 다시 말했다. 실을 사오너라. 20하에. 그렇게 많이요? 배는 지금 짜지 말고 맡겨라. 설이는 실을 사서 배 짜는 집에 맡겼다. 겨울이 깊어졌을 때 배를 찾아왔다. 그해 겨울 배값은 올랐다. 연씨는 말했다. 이제 팔아라. 실값과 품삯을 빼고도 돈이 남았다. 설이는 놀라 물었다. 어머님, 어떻게 다 아세요? 연씨는 웃었다. 세상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인다. 계절 따라 사람 사는 대로. 설이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날 밤 연씨는 장부에 적었다. 길을 아는 자. 막내 집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다. 설이는 작은 손수레를 샀고 장터를 돌기 시작했다. 나물이 흔한 계절에는 나물을 사서 말렸다. 곡식이 넘칠 때는 조금씩 사두었다. 겨울이 오면 말린 나물과 곡식을 팔았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끊기지 않았다. 돈이 다시 물건이 되고 물건이 다시 길이 되었다. 마침내 설이는 장터 한쪽에 자리를 얻었다. 장세를 내고 점포 하나를 차렸다. 막내네 며느리 장사 시작했대. 물건 보는 눈이 있다더라. 연씨는 여전히 설인에게 묻지 않았다. 얼마를 벌었느냐도 얼마나 남았느냐도 그저 한마디만 했다. 판단은 내가 해라. 그 무렵 큰 집에서는 땅 문서만 남아 있었다. 유나는 문서를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걸 팔아야 하나요? 지금 팔면 손해야. 기다리는 동안 살림은 더 팍팍해졌다. 유나는 장터에서 막내 점포를 보았다. 설이는 손님을 맡고 있었다. 말은 짧았고 값은 분명했다. 유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다. 저게 다 어머니 덕이야.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했다. 땅 문서는 그대로였고 막내의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유나는 견디지 못했다. 도윤에게 말했다. 여보, 막내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장사를 잘해서겠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도윤은 말이 없었다. 유나는 계속했다. 우리한테는 문서만 주고 막내한테는 돈 버는 법을 준 거예요. 그 말은 도윤의 마음에도 금을 냈다. 유나는 막내 점포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언제 문이 열리는지, 어디에 물건을 두는지, 밤에 누가 없는지.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문제를 만들 수 있겠다. 유나는 헌 무명을 샀다. 구멍 난 것, 얼룩진 것.
보자기에 싸서 집 안 깊숙이 숨겼다. 도윤이 물었다. 그건 뭐야? 쓸 데가 있어요. 유나의 눈빛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달이 얇았다. 점포 주변은 조용했고 문은 허술했다. 유나는 골목을 돌아 점포 뒤로 갔다. 창이 조금 열려 있었다. 유나는 손을 넣어 무명한 피를 꺼냈다. 그리고 헌 무명을 넣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손님이 소리쳤다. 이 무명, 구멍이 있잖소. 서리는 놀라 무명을 펼쳤다. 분명 어제 본 물건이 아니었다. 서리는 돈을 돌려주었다. 손님은 투덜거리며 나갔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막내 점포에서 불량품 팔았대. 장사 잘 되더니 이제 속이네. 유나는 그 소문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유나는 다시 밤에 움직였다. 이번에는 장부였다. 창으로 손을 넣어 장부를 꺼냈다. 몇 장을 찢어냈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 그달 말 거래처가 찾아왔다. 장부가 안 맞는데요. 서리는 장부를 펼쳤다. 찢긴 흔적이 선명했다. 이게 어떻게... 거래처의 얼굴이 굳었다. 장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관아만 남았어. 유나는 관아로 갔다. 비단 치마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눈물을 준비했다. 아전 하나가 물었다. 무슨 일로 왔소? 유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발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제 시동생 댁입니다. 아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유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점포를 2개나 운영하면서 장세는 하나만 냅니다. 그리고 불량품을 좋은 물건처럼 속여 팔고 있습니다. 아전은 장부를 펼쳤다. 이름이 서린입니다. 유나는 손수건으로 눈을 훔쳤다. 손님들이 다 피해를 봤습니다. 저도 가족이지만 더는 눈 감을 수가 없어서요. 아전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해 보겠소? 며칠 뒤 군졸 둘이 막내 점포로 들이닥쳤다. 점포 주인이 누구냐? 저입니다.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고발이 들어왔다. 불량품 판매, 장세 누락.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아전은 점포 안을 뒤졌다. 무명을 펼치고 장부를 넘겼다. 점포가 2인데 장세는 하나만 냈군. 아닙니다. 2개 다 냈습니다. 아전은 장부를 덮었다. 여기엔 하나만 기록돼 있다. 서린의 손이 떨렸다. 표가 있습니다. 집에. 그럼 가져오시오. 서린은 집으로 달려갔다. 장세를 냈을 때 받은 표를 꺼내려 했다. 1장, 2장, 하나는 없었다. 분명 여기에 두었는데 분명 그날 밤까지 있었다. 서리는 온 집안을 뒤졌다. 이불 밑, 항아리 뒤, 장독역. 없었다. 관아로 돌아가 서리는 말했다. 1장이 없어졌습니다. 아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관아 장부를 보겠소. 아전은 관아 장부를 펼쳤다. 거기에도 점포 하나만 기록되어 있었다. 표도 없고 관아 기록도 없고 증인도 없소. 서리는 주저앉았다. 저는 정말... 아전은 말을 끊었다. 일단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소. 그날 이후 소문은 더 빨라졌다. 막내네가 걸렸대. 장세 안 냈다더라. 역시 잘 나가면 꼬리가 길어. 거래처가 하나둘 떠났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거래를 못하겠소. 점포에는 물건만 쌓였다. 사는 사람은 없었다. 점포 문은 열려 있었지만 장은 서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포 앞을 지나치며 고개를 돌렸다. 저기서 물건 사면 괜히 엮일 수 있어.
일손으로 쓰던 사내도 떠났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서리는 붙잡지 못했다. 붙잡을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서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연씨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어땠느냐? 서리는 고개를 숙였다. 거래처가 다 끊겼어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연씨는 서린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 너를 해하려 했다. 그날 밤 도겸이 돌아와 말했다. 형님 댁에서 우리가 당해도 싸다고 했다 합니다.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연씨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서린은 점포 장부를 펼쳤다. 남은 물건, 밀린 돈, 갚아야 할까? 한 달. 아니, 보름도 못 버틴다. 서린은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다. 별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망하는 걸까? 도겸이 옆에 섰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무렵 큰 집에서는 유나가 웃고 있었다. 이제 곧 문 닫겠지. 그러면 어머니는 우리한테 오실 거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연씨는 괴함을 열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장부가 여러 권이었다. 오래된 장부, 겹겹이 쌓인 기록, 날짜와 이름과 흔적들. 연씨는 하나를 펼쳤다. 막내 점포의 장세 기록. 두 점포 모두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다른 장부에는 밤마다 점포 근처를 지나는 사람의 기록이 있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와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연씨는 마지막 장부를 꺼냈다. 거기엔 작은 글씨가 빼곡했다. 문틈에 재를 뿌린 날. 다음 날 발자국 확인. 치마 끝에 묻은 재. 연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가 왔구나. 마을 사람들은 몰랐다. 막내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연씨는 보자기를 꺼내 장부들을 싸며 혼잣말했다. 사람을 속인 장부는 결국 사람 앞에서 울게 된다.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재판을 보러 온 이들, 소문을 확인하러 온 이들, 그저 구경꾼인 이들까지. 연씨는 보자기를 들고 관아 안으로 들어갔다. 군졸이 길을 막자 연씨는 말했다. 막내 며느리의 사건으로 왔다. 아전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씨 어르신, 어인 일이십니까? 연씨는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장부가 여러 권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거라. 이미 답은 적혀 있다. 아전은 장부를 하나씩 넘겼다. 점포 두 곳의 장세 기록, 날짜와 금액, 납부한 손의 서명까지. 이건 분명 두 점포 모두 납부된 기록입니다. 연씨는 또 다른 장부를 내밀었다. 이건 거래 기록이다. 불량품을 판 흔적은 없었다. 오히려 손님에게 물건을 바꿔준 기록, 값을 깎아준 날까지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부를 펼쳤을 때 아전의 손이 멈췄다. 이건 밤마다 점포에 다녀간 자의 기록이다. 연씨는 천천히 말했다. 문틈에 재를 뿌렸다. 그리고 발자국을 보았다. 아전은 기록을 읽었다. 날짜, 시간, 옷차림. 치마 끝에 재가 묻어 있었다. 다음 날 큰 집 며느리가 그 옷을 입고 장에 나갔다. 관아 안이 술렁였다. 그럼 고발자는? 연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큰 며느리다. 며칠 뒤 관아는 유나를 불렀다. 유나는 처음엔 고개를 들고 들어왔다. 제가 왜 불렸습니까? 아전은 장부를 내밀었다. 당신이 막내 점포에 드나든 기록이 있다.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거짓 고발, 물건 바꿔치기, 장부 훼손. 모두 증거가 있다. 유나는 무릎을 꿇었다. 아닙니다, 저는.
아전은 마지막 장부를 펼쳤다. 이날 이 시각 당신 치마 끝에 제가 묻어 있었다. 유나는 고개를 떨궜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관아는 판결했다. 막내 며느리의 혐의는 모두 무효. 유나는 거짓 고발과 훼손으로 벌을 받았다. 소문은 다시 마을을 뒤흔들었다. 큰 며느리가 꾸민 일이었대. 노모가 다 지켜봤다더라. 사람을 속이려다 스스로 드러난 거지. 설인의 점포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거래처는 돌아왔고 끊겼던 길은 다시 이어졌다. 설이는 연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어떻게 다 하셨어요? 연씨는 말했다. 처음부터 나는 지켜봤다. 연씨는 두 아들을 다시 불렀다. 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내가 재산을 나눈 지 시간이 흘렀다.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연씨는 헝겊 보자기를 꺼냈다. 안에는 남은 은자와 문서가 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숨겨둔 것이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큰 집에 준 땅은 시험이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려 했다. 연씨는 막내를 보았다. 너에게 나를 맡긴 것도 시험이었다. 아무 것 없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 했다. 설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돈은 쓰면 없어진다. 하지만 길은 남는다. 연씨는 선언했다. 오늘부터 이 며느리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큰 집은 이미 받았고 이미 잃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겠다. 설인에게 말했다. 형님 집을 도와라.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머님. 그날 밤 연씨는 장부를 모두 꺼냈다. 마당에 불을 피웠다. 장부가 하나씩 타들어갔다. 연기가 하늘로 올랐다. 설인이 물었다. 어머님, 왜 태우세요? 연씨는 웃었다. 이제 필요 없다. 사람이 남았으니까. 봄이 왔다. 막내 상단은 새 점포로 늘었다. 설이는 여전히 연씨에게 묻곤 했다. 지금 사도 될까요? 연씨는 웃으며 답했다. 이제 내가 안다. 마을에 쌀을 나누는 날, 연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저 며느리가 진짜 상속이다. 밤이 되자 연씨는 별을 보았다. 설인이 옆에 앉았다. 어머님 들어가세요. 괜찮다. 별이 밝구나. 연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열심히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은 길이 되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박씨 노모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땅이 아니라 길이었으며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 길은 계속 이어졌다.